안녕하세요. 초1, 초2 아들 둘 아빠입니다. 실거주 목적이고 33평 4층 동양, 45평 남양 1층, 공동현관에서 한층 올라가는 1층 같은 가격이라면 어디가 좋을까요? 환급성 생각하면 33이 좋을 것 같은데 넓은 곳에서 층간소음 없이 45평 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45 가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 아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생이라서 애들을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은, 저는 고층에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주고 그리고 나는 월세를 산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당연히 뛰어놀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애들이 영원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금방 큽니다. 한 중학생만 돼도 뛰지 않고요. 중학생이 뛸 수도 있지만 뛰면 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도 혼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1층 가서 애들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자 라는 거지, 애가 나이 먹었는데 집에서 뛰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뛰면 혼주를 내야지. 그때도 중학생 때도 뛰면 혼나야죠. 그러니까 이 한시적인 어떤 그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집 자체의 어떤 그 단점을 장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1층 집이 당연히 누군가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1층에도 누군가 살아줘야 되고, 근데 그게 나여야 하는가? 그러면 그 집을 월세나 전세로 살면 되지, 굳이 내가 그걸 소유를 해가지고 어떤 리스크를 안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저는 지금 1층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셨으면은 그걸 잘 쓰시면 되는 건데, 안 산 사람이 일부러 살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굳이. 그러면 그거를 왜 사야 되냐? 굳이 산다면은 그건 철저히 그냥 투자 마인드로 사는 거겠죠. 그냥 실거주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샀다가 한 2년 있다가 팔 목적으로, 단기로 들어갈 때 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고 나오겠다 이런 마인드면은 괜찮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층이나 저층 아파트를 쉽게 팔기가 어려워요. 그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나도 무언가 집을 살려고 할 때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나쁜 거 사는 것보단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층수로 보면 저층보다 고층이 좋은 거고, 뷰로 보면은 앞에 아파트 동이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런 거니까 이미 좋은 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내가 굳이 그거를 안 좋은 조건인 걸 살려고 하는데, 마침 우리 애가 초1, 초2인데 둘 다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 마음껏 뛰어놀게 해줬으면, 그거는 그냥 전세 4년 살면 됩니다. 월세 4년 살면 되는 거죠. 평수가 크다는 것도 강남이나 서울 도심권의 핵심 지역들, 이런 데들은 40평대, 50평대도 인기가 많아요. 근데 웬만한 지역들은 40평대 후반만 돼도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평균 가구 원수가 한 2.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3명 있는 집도 많지는 않다. 그러면 둘이 살거나 둘에 아이 하나 사는 건데 48평이 조금 크죠. 그러면 48평에 살고 싶은데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투자를 고려하고 뭔가 돈을 좀 벌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을 사줄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팔 것인가, 팔 때 잘 팔리는 걸 사놓는 게 좋거든요. 살고 싶은 거, 내가 거주하고 싶은 거는 전세나 월세로 살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30평대 아파트 소유하고 있어요. 같은 단지인데 5구는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고요. 신고가 찍었는데 8사는 너무너무 더딥니다. 왜 이런지 궁금합니다. 그 동네가 낼 수 있는 금액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한계 금액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을 내고 집을 산다. 근데 이 가격을 넘어가면 그럼 다른 동네 가지 더 좋은 동네 가버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5평과 33평이라고 치면 33평이 25평보다 어쨌든 한 1.5배 더 면적이 넓잖아요. 같은 평당가라면 당연히 33평이 25평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1.34배는 비싸겠죠. 그러면 이 동네가 아무리 좋은 동네라고 할지라도 이 돈 주고 33평 갈 거면 그냥 더 좋은 동네 25평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국의 평균 가구 원수가 약 2.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채 안 살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3명이 사는 집, 뭐 2명이 사는 집, 1명이 사는 집,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구 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25평도 충분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동네라면, 예를 들어 뭐 학군지고, 학원가도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엄마 아빠 아이도 막 이게 눌러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사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들은 야 집이 조그마니까 한 8,4제곱은 가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8,4제곱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뭐 학군지가 많진 않잖아요. 학군이 안 좋은 동네들도 너무 많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33평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동네가 훨씬 많단 말이죠. 이 수도권 안쪽에서는. 특히 이제 가격대가 좀 비싼 동네들은. 그러면은 33평보다는 25평은 그나마 접근 가능한데 33평은 아우 이 돈이면 더 좋은 동네 가지 뭐 라고 하면서 떠나버린다. 그래서 오는 그 가격의 괴리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33평이 오히려 더 저평가고 25평이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시대의 분위기랑 그 동네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33평으로 갈 만한 요인이 없는 동네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25평과 33평의 갭이 이렇게 점점 붙습니다. 왜냐하면 33평과 42평의 갭도 거의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동네들은. 42평이 33평하고 거의 똑같은 동네도 많아요. 거의 비슷한데도 42평 안 사요. 왜? 관리비 더 나온다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왜 우리 동네는 안 올라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33평에 살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은가?를 거꾸로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러면은 아 우리 동네는 그 정도는 아닌갑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닌데? 우리 동네 앞으로 33평 많이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또 약간 시간이 지나면 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중반입니다. 강남 3구 쪽 집을 매수하려다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고민 중인데요.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생애 최초 특공 5순위 기다리는 건 오바일까요? 작년 가격 정도면 대단지 중 살 수 있는 동네가 꽤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특공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로또인 것 같아서 눈을 낮춰서 더 싼 동네 매수 고려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입주가 없죠.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뭐 서울 안쪽에 입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당연히 청약 나올 것도 별로 없다. 그럼 청약을 나올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당첨이 될 것이냐? 그러면은 쉽지 않겠죠. 당연히 입주 물량은 적은데 청약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서울 거주자만 뭐 940만 명이니까 그중에 청약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잠실 르엘에서 한 200세대 정도 지금 일반 분양 나오거든요. 그 일반 분양 나오고 뭐 거기 보니까 뭐 특공 해가지고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적어요. 정말 적고 평수도 다 뭐 5구 타입, 뭐 74 타입 뭐 이런 건데 뭐 그거 당첨되면은 로또 청약이에요 라고 하는데 현금이 뭐 20몇 억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노리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로또 청약 돼가지고 야 이거 한 10억은 싸게 살 수 있겠는데 뭐 한 5억 최소 뭐 한 10억인데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데 요번에 대출 규제 막 터지고 하면서 현금 한 20억 넘게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현금이 있다고 쳐. 그러면 야 이번에 진짜 한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다. 한국이라는 세계 한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 그중에서 현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작 200개 정도 나오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뭐 물론 과거같이 막 수십만 대 1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의 경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약은 진짜 힘들어진다. 청약을 뭐 누군가는 되겠지만 추첨제든 뭐 누군가든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될 확률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분양 회사 보유분에서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방이고 동네에선 입주를 앞둔 신축 대장 아파트입니다. 신축 대장 아파트인데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미분양이라는 거면은 아마 그 동네에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거나 아니면 분양가가 엄청 비쌌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금 그 가격대가 아주 매력적이냐 이걸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지금 이제 새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축의 대장 아파트라면 주변의 신축급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했을 때
뭐 조금 비쌀 정도로 나름 분양가를 좀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확장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서비스를 많이 붙여줘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비용을 많이 좀 뒤로 깎아줘가지고 여러모로 좀 이렇게 이득이 괜찮아 보인다 하면은 뭐 신축보다 뭐 조금 비싸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동네에 앞으로 향후 입주가 없고 물량이 없고 얘가 정말 그 동네 대장이라면 정말 대장 대단지고 막 한데 미분양이 몇 개 남았다면은 많이 깎아주면 할 만도 하죠.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습니다. 분양가가 아직 높고 주변보다 뭐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그래도 우리가 신축 대단지의 대장 아파트인데 누군간 사주겠지 하면서 끌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핵심이지 얘를 분양받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라는 거는 별개의 얘기다. 본인이 그 가격을 평가할 수 있으시면은 뭐 충분히 투자성이 나오는지는 따져보시면 되는 거고 주변의 가격과 꼭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 구축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에 6억 7천으로 구매했는데 현재 6억 5천이에요. 취득세, 인테리어 비용 등 생각하면은 5천만 원 마이너스인데요. 지금 무리하면 11억, 12억대까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손절치고 떠나야 됩니까? 노원구는 희망이 없나요? 노원구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대출 규제 막 나오고 시장이 좀 이렇게 눌리고 하다 보니까 노원구는 사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같이 줄었습니다. 지금 노도강 쪽은 같이 이게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물론 다른 곳들에 비하면 좀 덜 줄긴 했는데 원래도 뭐 거래량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노원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노원구는 다른 동네들이 많이 오른 다음에 뭐랄까 나중에 오르는 약간 슬로우 스타터 지역이에요. 이쪽은 어쩔 수가 없어. 다른 데가 다 오르면 사람들이 야 그러면 차라리 노원이라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노원을 막 사러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원구 안에도 좋은 단지라고 부를 만한 그러니까 약간 뭐 재건축 사업성도 좀 괜찮고 그리고 노원 안에서도 좀 살기 좋은 곳들은 가격이 좀 반등했습니다. 호가들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노원구 전체로 보면 아직은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게 노원에서 상위 클래스냐 아니냐 이걸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원구가 답이 없는 건가요가 아니라 우리 집이 답이 없는 건가요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노원도 약간의 훈풍이 불러왔거든요. 그러니까 노원의 훈풍이 살짝 왔으면 노원의 대장들이 지금 그 온기를 느끼고 있는 거고 내 집이 노원에서도 뭐 대장은커녕 뭐 중하위권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뭐 우리 집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안타까운 거는 아까 이제 인테리어를 하셨다는데 그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랄까 노원에서 평생 사실 거라면 당연히 인테리어도 하고 멋있게 하시고 사셔도 되는데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노원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노원에 집을 사신 분들 중에 약 한 90% 정도는 여기서는 뭐 조금 살다가 이사 갈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한 10% 정도가 전 노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 계속 살렵니다 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팔고 나가려는 마음이 있다면은 집값이 좀 비싼 동네는 그나마 좀 나은데 집값이 상대적으로 뭐 서울 안에서도 좀 저렴한 축에 속하잖아요. 노원이면 그런 곳들은 인테리어를 하시면은 거의 다 그냥 손해라고 보셔도 뭐 무방합니다. 왜요? 인테리어 해주면 더 잘 빠지고 뭐 더 그러던데요. 뭐 그런 것들이 뭐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인테리어 해놓으면은 조금 더 빨리 팔리거나 전세가 빨리 맞춰지거나 뭐 그런 건 있는데 내가 인테리어에 1억을 발랐는데 그거를 1억을 다 인정해준다. 이런 거는 저는 뭐 거의 못 봤고 거기다 시간이 또 몇 년 지나버리면 한 4, 5년 지나버리면 이제 올드한 인테리어로 취급받으면 더 값어치를 못 받고 막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구축 들어가면 당연히 인테리어 하는 느낌으로 막 하시던데 너무 그렇게 인테리어 집착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노원에서 한 5년 거주하다가 이번에 장위 자이로 옮겼습니다. 노원구는 애 키우고 살기도 좋긴 한데 옮기게 되더라고요. 네, 노원이 아무래도 이제 신혼부부나 뭐 이제 젊은 부부가 아기 정도? 아기나 유아 정도 키우는 딱 그렇게 하기 좋은 동네죠. 가격대도 그렇고 평수도 그렇고 평지고 아파트 밀집지고 나름 학원가도 있고 출퇴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노원이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돈을 벌고 나름 또 이제 자산이 생기고 하면은 아쉬운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서울의 약간 외곽지에다가 뭐 출퇴근 시간에 좀 빡빡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지긴 하지만 아파트가 다 낡았고 소형 평수고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해지면 좀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원래 처음에 신혼부부나 이럴 때는 이것도 어디야 너무 좋다 뭐 유모차 밀고 다니면서 평지니까 너무 좋다 했지만 오래 살면 사람이 좀 지겹기도 하고 또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또 낡은 집에 오래 살면은 신축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원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노원이 지금 개발이 안 돼서 그래요. 노원은 앞으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개발이 언제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축들이 이제 돼가지고 노원에도 이제 신축들이 좀 들어오면은 노원이 지금 같은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뭐 지하철도 있고 뭐 GTX도 이제 들어올 거고 전반적으로 학원가도 있고 살기 좋거든요. 살기 좋은데 집이 너무 낡았고 작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뭔가 그 기준점이 될 만한 신축들이 많이 없다. 앞으로 이제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한 10년 뒤에는 노원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항상 이게 돌고 돌거든요. 대치동이 강남에서 가격이 좀 처지는 느낌이던데 한강변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대치동은 사실 이제 학군이라는 게 워낙 강력하고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서 거주한다는 거가 뭐 장점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좀 잘 키우고 싶고 뭐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싶고 뭐 애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이 살지만 그냥 대치동 자체를 좋아해서 사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이 생각보다 어떤 그 위해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없어요. 거기 가보면은 뭐 술집들도 뭐 있긴 하지만 뭐 많지 않고 되게 그냥 조용조용한 동네입니다. 그냥 애들 많고 뭔가 건전한 동네야. 그냥 어찌 보면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애들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맨날 학원 가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뭐 애들 가면 뭐 맘스터치 이런 데서 막 햄버거 먹고 있고 뭐 그러면서 빵 사 먹고 뭐 이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동네예요. 그 안에서 보면은 뭐 조용조용하게 그냥 사는 거죠. 물론 이제 집이 좀 낡았습니다. 대치동도 이제 신축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많이 그 들어온 편은 아니어가지고 아직 좀 낡은 동네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축이 막 들어오는 동네에 비해서는 약간 좀 처져 보이는 것 뿐인 거죠. 근데 대치동에 신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뭐 지금 뭐 개포보다는 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요. 뭐 지금 뭐 반포 이런 데들과 거의 육박하는 수준의 금액대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대치동에서 그나마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대단지에 뭐 학군이 좋고 학원가에 붙어 있는 그 단지도 이제 연식이 좀 됐어요. 물론 그 주변에 이제 신축들이 좀 들어오곤 있지만 그래도 대치동은 기본적으로 학원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학원가에 붙어 있는 신축이 지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반포나 이런 데처럼 막 50억, 70억 간다는데 대치동은 왜 이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대치동에서는 지금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가격은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순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반포가 옛날에 주공 아파트였던 시절에는 대치동이 훨씬 더 비쌌던 거고 지금은 이제 한강변의 신축이기 때문에 반포가 또 비싼 거고 뭐 이렇게 좀 순환하는 거라고 봐요. 대치동의 장점이 있습니다. 2017년도만 해도 공덕 20평대 4억이었습니다. 30평대가 5억이었고요. 맞아요. 근데 아닙니다. 2017년도 이전에는 서울 아파트 다 샀다는 말이 잘못된 얘기예요. 저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2017년도 이전에는 서울 아파트를 다 살 수 있었던 시절인데 사람들이 안 살려고 했기 때문에 저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선우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좋은 거 왜 안 샀냐고. 그러면 그때 다들 살아 계셨는데 왜 안 샀어요? 그때 샀으면 됐잖아요. 그때도 집값 너무 비싸다고 했어. 그때도 너무 비싸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서울의 전세가 2억이냐고. 서울 전세 2억으로 어떻게 집을 신혼부부가 어떻게 집을 얻고 사냐고 하면서 난리였어요 그때. 어떻게 서울의 아파트가 4억이나 하냐고. 말도 안 된다. 미쳤다고. 그때 개콘에서 막 서울 아파트 4억이라고 막 유머 코드로 썼어요. 왜? 그때 2008년, 2009년 막 금융위기 터지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막 대규모 공급하고 보금자리로는 막 반값 아파트 막 뿌리고 그 아크릴 리버파크 막 미분양 나오고 마레프 미분양 나오고 막 나라가 아주 그냥 쑥대밭이 돼 있는데 서울에 집 사면 망한다고 할 때였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눌려 있었던 거지. 그때 가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3배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때 원래 7, 8억 정도는 돼도 되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눌려 있었던 거지. 그 말은 반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정책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MB 정부 때 엄청 그 공급에 대해서 그 공포감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집값 잡는 거는 공급밖에 없어요. 공급밖에. 과거에 얼마였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는 안 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4억이었으니까 지금 집값은 미친 집값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럼 지금은 뭘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찬찬히 보셔야 돼.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조건이 다르잖아. 그때보다 뭐 통화량도 훨씬 늘었고 그때도 공급이 좀 있었지만 지금 공급도 없고 그때는 똘똘한 한 채도 아니었지만 지금 완전 똘똘한 한 채로 막 몰고 가잖아. 공급도 아예 없잖아. 26년, 27년에 공급 아예 없잖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남님은 1주택자인가요? 아닙니다.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인데 저는 1주택자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점점 더 부동산 쪽이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건물도 있고 하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건물로 가고요. 건물로 갔다가 이제 금융자산으로 가고 막 이런 그 코스가 있거든요. 이 투자자의 그 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액 투자로 뭐 작게 뭐 빌라나 뭐 경매나 뭐 아니면은 뭐 지방 아파트 막 이런 것들을 막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조금 괜찮은 걸로 이렇게 옮겨가는 소위 말하는 부루마블 전략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똘똘한 한 채 전략 이 정책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더 박탈감이 커진 것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 정책만 좀 없애주면 지방도 지금 싼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지방의 투자 기회도 너무 많은데 진짜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지금 그 막 서울에 집 못 사고 수도권에 집 못 산다고 막 박탈감 일어나는 그 많은 젊은 분들 이런 분들도 부동산은 어쨌든 주식보다는 좀 이해도가 쉬우니까 훨씬 쉽거든요. 이해도가 뭐 이론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걸 이제 지방에 적용하느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역만 잘 정하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가서 또 돈 조금 벌고 뭐 잃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벌면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부동산 판에서 또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그거가 딱 끊기니까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 경험을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부동산 투자 경험을 쌓을 수가 없어. 아예 그게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이 투자라는 건 경험을 쌓으면서 배우는 게 큰데 경험할 방법이 없으니까 최소 뭐 한 1억 정도는 모아야지 뭘 하거든요. 1억은 모아야 되거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1억을 모으자고 코인이랑 주식을 막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은 그 코인이랑 주식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거기도 이제 잘 배우면 좋은데 이제 막 서울 집값 비싸지고 이러니까 저거 따라잡겠다고 막 무리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잃고 뭐 알트코인 갔다가 돈 다 날리고 뭐 이러니까 또 이 젊은 분들이 또 막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래저래.